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 증시는 순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오늘 국내 증시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이 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설 연휴 전에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은 부지런히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찾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뉴스 보셨겠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검사 체계가 바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병원 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343개 병의원에서만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참여병원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동네 병원 의사 판단을 바탕으로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모든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아쉽게도 모든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원 전에 확인을 한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고위험군만 한해서 PCR 검사를 받고 그 외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어제 선별진료소 앞에 굉장히 줄이 길더라고요. 네. 병의원에서 진행되는 진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통해서 의사가 기본 진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이 나오면 일반 진료를 진행됩니다. 만약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PCR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 여부를 판단한 후 확진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환자의 재택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검사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IPO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IPO 연간 공모 규모는 25조 원으로 전년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선 최근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공모 금액이 약 13조 원을 기록한 바 있죠. 이는 작년 연간 공모 금액의 약 65%에 해당되는 규모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CJ올리브영, 쓱닷컴, 컬리 등 유통업계 대여들의 상장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이 10조 원 정도 되는 대형 IPO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IPO 공모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11.2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수는 예상 외로 전년 대비 3.6%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대형 IPO 증시 입성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투자업계에서도 비슷하게 전망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형 IPO가 있을 때 기관 투자자는 기존의 주식을 팔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한 달 내 IPO 기업의 시총이 10조 원을 초과하고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일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한 경향이 관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코스피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을 때는 공모주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점차 더 철회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최근에 대표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철회를 밝혔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재반 요건을 고려해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며 2,600선까지 내려가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로 건설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지자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분석해서인데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통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상장 계획을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증시 부진이 계속되다 보면 3월 전후로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공모주들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핫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대선 테마주인데요.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노루홀딩스 우선주가 급등세를 타기도 했었죠. 네,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노루홀딩스 우선주는 지난 17일 29.94% 상승했고 19일에도 29.93% 급등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노루홀딩스 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테마주로 급부상했습니다. 노루홀딩스 자회사인 노루페인트가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코비나 콘텐츠 대표를 후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이런 급등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그 이후에는 급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최근 대선 후보와 관련된 주요 테마주의 주가, 공시나 풍문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또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선 시장 경보를 신속히 발동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한 목적이 없어도 단순히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허위 사실 풍문은 전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테마의 실체를 꼭 확인하고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선 유의하고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선 추종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며 이상 징후가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하셨고요. 이어서는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구글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고요.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한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은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을 제한할 만한 요인들이 시장에 잔존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과 알파벳 같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은 발표가 됐지만 GM이나 스타벅스 같은 제조업들의 실적 부진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 상황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는 여전히 부담감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강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2,729포인트 나타내주면서 2,700포인트 탈환을 한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전장 대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2%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890포인트 탈환했습니다. 89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현재 20억 원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도 2,09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2,018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6거래일 만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0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35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휴를 맞이해서 2만 명대로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3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고위험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60대 이상 고령자 같은 우선 검사 대상자는 PCR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 밖의 사람들은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등과 방역 체계의 전환으로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SD 바이오센서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휴마시스도 27%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도 현재 29%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게임주들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K 콘텐츠, NFT,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었죠.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면 주가 반등이 예측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인 테마의 전망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잇따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버블이 터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넷마블은 다소 아쉬운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2대 주주인 CJ ENM이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나오면서 넷마블은 급락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7%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네오이즈 홀딩스도 10%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맥스도 현재 2.7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좀 소폭 매도세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방금 들어 좀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좀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또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또 LG 화학, 네이버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 또 LNF, ABL 바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전자, 카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하나마이크론,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휴 직후에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세가 또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장 한마디 연휴 기간 누적된 글로벌 증시 상승분 제한적 반영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가 8% 올랐었던 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 또 이러한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이지만 대부분 업종 상승 속에서 금리 상승이라든가 기업 이익 전망 하향 흐름 등은 좀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전일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이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20%가량 급락하면서 이러한 여파가 미국 선물 지수를 하락 전환시킨 점 등도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했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시장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시장 상승을 제한시키는 모습도 아직은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 대부분의 업종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엔터 컨텐츠 업종과 이 진단 키트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이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1위를 좀 차지한 부분과 더불어서 엔터 업종에 대한 좀 훈풍이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작 J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5% 상승대 이후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 등의 급락하는 모습은 이런 이슈와 좀 대비되는 주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CJ E&M이 이 넷마블 보유 지분의 절반가량을 매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SM엔터 주식 매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언론 보도 등의 이 SM 그룹주들의 이런 주가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인 걸그룹 엠믹스가 오는 22일 데뷔를 확정한 점 등이 부각되면서 엔터 컨텐츠 업종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SM, SM CNC, JYP, 또 스튜디오 드래곤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돋보이는 상황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 신규 확진자 수 급증 및 이 신속 항원 키트 중심의 방역 체계로의 전환 등의 이 진단 키트주 강세가 단연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국내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오늘부터 동네 병원에서 진단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이 고위험군 중심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라는 점에서 이 신속 항원 키트 중심의 방역 체계 전환으로의 수요 급증 기대감에 오늘 진단 키트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휴마시스, SD 바이오센서, 시젠 등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넷마블 엔터주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양시장 나란히 2.5% 정도의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1월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부진했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막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4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흐름 좀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전까지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그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2021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금리를 인상하던 금리가 떨어지던 간에 장기적인 시계열로 본다라면 주가는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죠. 결국 처음에 FOMC 회의 직전까지 하더라도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다행히도 그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 실적에 상당히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기업 실적들의 호조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주가를 확실하게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아직까지 추세의 반전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일 연속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메타,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시간에서 하락했다라는 것은 돌발 악재가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기술주들의 대장주라고 일컬어지는 메타가 일단 실적이 많이 악화됐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지금 주가가 오늘 올라갑니다만 어느 정도 그 종목에 따라서 탄력성이 좀 다르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물려있는 주식들이 올라갈 때는 기업들 실적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종목들의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이 이제 주가가 반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 전환으로 또 국내 증시의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월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1월 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2월 같은 경우도 특별히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물론 1월과 같은 어떤 개별 이슈들의 악재들이 연거푸 터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과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준이 현재 지금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빠르면 3월부터 올릴 가능성을 현재 배제할 수 없죠.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시장에 나올 때마다 시장은 한 차례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것 하나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온 경제 지표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어떤 추가적인 돈 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과 경제 지표 이런 것들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2월 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카카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기관의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났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신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죠.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항상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기관들의 의무보호 확약이 끝났을 때 매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초반에 물량 부담이 있었던 것들이 결국 그 외국인들의 의무보호 확약이 없었던 물량들이 쏟아진 부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런 오버행 이슈들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오버행 이슈가 사라진 뒤에 투자하라고 투자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너무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 높은 밸류를 받음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결국 오버행 이슈에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지금 이 오버행 이슈라는 것은 일시적인 수급에 악화죠.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면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상장됐을 때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오히려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러한 그 기대감들이 사라진 그러한 냉정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처음에 높은 밸류를 받고 여기에 기대감이 사라지고 여기에 물량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인데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조금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의료정밀, 의약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내일장은 어떤 업종이 강세를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에 좀 한계 기업들보다는 우량 기업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는데요. IT 장비주들도 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IT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IT 장비주에 대한 관심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에도 시장은 2.51%, 2.44% 양시장 각각 순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박원주 전문위원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주 위원님 연결해 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연휴 전에 역대급 1월 하락장 맞았었죠. 네, 잠시 통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잠깐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2.55% 상승해주고 있고 2,731.26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음 코스피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35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죠. 개인들은 2,06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2,188억 원 매수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2.47% 상승하고 있고 894.39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역시나 장 초반의 상승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네, 개인들이 77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648억 원, 외국인이 8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잠깐 점검을 해봤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다시 연결해 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이제 연결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휴 전에 1월 달에는 역대급 1월 하락장을 맞이했었죠. 1월 장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통상 우리가 1월 정도의 10% 이상의 하락을 맞으면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료로 하락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이슈냐면은, 우리가 연준이 12월 달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한다는 사전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는데 단 하나 양적 긴축까지 할지 몰랐다는 게 이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팩트로 그렇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와중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저번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상승이 나타납니다. 8.33% 정도의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4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5%의 상승분 3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5.68%, LG화학이 5.79%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형주 안에서도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2.37% 상승, 삼성 SDI가 0.17% 상승, 카카오가 1.41%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박원재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잘 연결됐을까요? 네, 이번에는 잘 연결된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월 달 정리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1월 달이 역대급 하락장인데 굉장히 드문 하락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드물었냐 하면은 보통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악재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월 달은 사실 생각하지 못한 악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였는데 그게 조금 강도가 셌다. 이 정도의 악재였어요. 뭐냐면 12월 달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었고 그걸 공고히 한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충격받을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시장이 생각하지 않았던 게 양적 긴축까지 얘기하면서 시장은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20% 수준까지 밀어버릴 하락 강도였느냐 하면 그거는 좀 너무 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당황을 한 거죠.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시장은 예전하고 다르게 기계에 의한 매매가 많습니다. 그 기계에 의한 매매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기계가 주문을 들어가는 건데 가격을 보고 계속적으로 스탑로스가 걸리고 공매도가 걸리고
이게 이제 항상 오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나스닥의 하락장은 이 지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정말 큰 하락이었잖아요. 이제 이 꼭지를 다시 깨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저점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락할 때에 눌렸던 그 재료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효하냐 보면은 첫째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금리 인상 횟수였어요.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에는 3, 4회 이렇게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에 의한 매매에 포지션이 유리한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를 더해집니다. 금리 인상 횟수가 8회까지 갈 수 있다. 또는 3월 달에 0.5bp를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공포를 더한 지수가 지난달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점은 확인됐고 이제 그러한 공포가 시장에 녹아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시 이제 시장 자체로 바라볼 이슈가 되는데 그럼 이제 시장은 무엇을 주목할까요? 당연히 이제 유동성 환경이 바뀌었지요. 연준이 작년까지만 해도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죠. 그래서 시장이 밀릴 때마다 파월, 풋, 하락을 연준이 방어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급락만 하기만 하면은 바이 더 딥을 외치면서 샀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느냐면 연준이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유동성을 회수하는 위치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물결이 바뀌는 거고요. 이 물결 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꿈만 가진 섹터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의 선택 기준을 무엇으로 갖고 가야 되느냐? 이건 명확합니다. 실적 베이스로 추적하면 됩니다. 이제는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은 조금만 컨센이 어그러지면은 아주 타격을 받는데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밀리는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의 컨센이 좀 흔들리죠. 메타의 컨센이 앞으로 메타버스 위주로 모든 경영 컨센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보여주는 게 뭐냐?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투자한 거는 많은데 앞으로 들어올 캐시플로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에 있어서 충격을 받는데 이게 좀 충격이에요. 메타의 시가총액이 920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시간에 의해서 22%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200조가 날아가요. 아무리 지금 돈이 많은 세월이더라도 200조가 날아가는 게 시간에 의해서 이게 정상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종목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내적으로 들어봐도 이제는 꿈만 가지고 있는 섹터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낙폭과대주 위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딱히 흐름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올 텐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주도하는 건 역시 시장의 확장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가격 전가가 가능한 거, 이런 섹터로 좁혀서 봐야 되는데, 뭐 간략하게 본다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중이죠. 금리 인상 수혜주,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금융주가 되겠죠. 은행이나 보험 이런 섹터 무난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 전가가 가는 섹터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반도체 대전을 벌이고 있죠. 반도체의 투자 규모가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투자의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는 그 아랫단의 밸류체인이 잘 정비가 돼 있죠. 이런 쪽은 가격 전가가 충분히 돼 있고 실적 발표를 보면 꾸준히 EPS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섹터는 역시 경기 민감주가 될 겁니다. 아직도 공급망이 확실히 정비가 안 돼 있죠. 공급망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공급자가 우위를 갖는데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분야가 대체적으로 비철금속 계열입니다.
산업 소재 쪽이 대체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철강이나 기계 또는 화학 섹터에서도 일부 이런 쪽으로는 가격 전가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한 수주 잔고를 다 채운 조선 섹터도 이제부터 가격 전가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섹터가 되고 있죠. 아마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은 크게가 무리 없이 이번 국면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특징적인 업종을 꼽으라면은 아마 진단 키트 쪽이 오늘 폭발적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진단 키트 쪽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오미크론이 폭증을 하면서 진단검사 체계를 전환한다는 이슈에 의해서 오늘 시세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가진단 키트를 먼저 검사한 이후에 PCR 검사를 해주겠다는 게 앞으로 자가진단 키트 위주의 수요나 PCR 업체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런 이슈로 오늘 시세가 폭발인데 오미크론은 길게 봐야 열흘이면은 누구나 없어진다고 보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연속성이나 확장성에 있어서 지속성이 좀 대단히 의심을 해야 되는 섹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섹터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이 경기 민감주를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의 강세 업종으로는 진단키트주, 이제는 좀 잠깐이라는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이렇게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해서 7% 상승했다. 지난주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1982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왜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지금 IB들의 생각인데요.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대폭 줄면서 공급망의 혼란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지는 않고 있는데요. 화석 연료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수요 변화에도 전혀 민감하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 수요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보복성 소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일손 부족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자발적 이직자 수는 미국에서 434만 명으로 과거 최고 수준인데요. 40대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을 해버리면서 임금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구조적 변화가 되는데요. 텔레워크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교외로 이동하고요. 여기에 따른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올해 당초 예상했던 3번이 아니라 4-5번, 그것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은 0.5%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많게는 7번까지 필요하다라는 전망들도 관측이 됐는데요. 지금의 금리 인상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뒤에는 물가가 하락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동향은 뭐 현실 수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향후 물가 전망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고요. 반대로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더라도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도 3월에 금리를 0.5% 크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요. FRB가 인플레이션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평정심을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현재 물가 상승은 단순히 기대뿐만 아니라 장기적 구조적 문제하고 결합이 돼 있어서 이전과 같은 빠른 속도의 물가 안정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인상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의 빅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제 금융 시스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찾아올 변화는 달러 투자 자금의 획입니다. 한머니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투자처를 찾아서 전 세계를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투자 위험이 높은 신흥국에서 미국처럼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는 쪽으로 자금들이 옮기게 됩니다. 그 결과 신흥국 통화는 미 달러에 대해서 하락하고요. 또 신흥국 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흥 경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에 빠지게 되고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파산도 늘고 은행의 부실 채권도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 위기나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다행히 연준이 빅스텝을 밟아 가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또 국제 금융 시스템이 차지하는 존재감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질 확률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계적인 경기 위기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 주택 시장은 버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리먼 쇼크 같은 사태가 오지 않을까도 우려스러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버블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 국가고요. 또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자본 계정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디폴트가 일어나고 또 부실 채권 문제로 인해서 은행 시스템이 흔들려도 그렇게 외부에 충격 주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다행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당대회를 앞두고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통제가 가능하고 또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 전염되는 일은 거의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문제인데요. 케이스 실러 지표를 보면은 리먼 쇼크 직전의 피크 때보다 50% 정도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2020년 봄부터 놓고 본다면은 주택 가격 지수는 30%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는 80% 정도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요.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손상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위기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자산 가격 상승은 버블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리먼 쇼크와 같은 충격 그리고 1월 달과 같이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10%씩 하락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춘절 연휴 기간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춘절 특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의외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춘절 연휴 기간에 이동자 수가 한 60%준 11억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소비도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올해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귀성 자제령을 내려졌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도 귀성 허가를 받는 사람만이 귀향이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귀향을 가더라도 귀성객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예 귀향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귀향하려는 고속철도 예약표가 100만 정 정도가 취소될 정도라고 합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개막되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유명 관광지에서는 PCR 검사를 받아야지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어제부터 3일간 1,200명이 참가하는 릴레이 송화 봉송 행렬이 지나는 도로나 올림픽공원,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교통 통제로 인해서 베이징시 자체가 한산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 국제 사업으로 추진했던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추진을 하는데 현재 참가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 금액은 현재로서는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하는 것을 TV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려는 이런 그 심리는 강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통용은 좀 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되는데 거리가 한산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교적인 보이콧도 있었잖아요. 과연 경기 부양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 원수라든지 왕실, 국제기관의 그 수장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이 지금 참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그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벤트가 올해는 유난히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춘절 경기, 또 베이징 동계 올림픽, 그리고 또 3월 전인대 이후에 조기 인프라 공사들이 착공이 되고요. 또 11월에 당대를 앞두고서는 정책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물 경기는 회복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행동 제한이 많은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5개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을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1.4%포인트 정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베이징 올림픽도 무관광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경제 효과를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중국 경제는 가장 안 좋은 한 해가 분기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기도 바닥을 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에 대한 처리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분할해서 구조조정시키는 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부분은 국유 회사로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 자동차, IT, 유통과 관련된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유 기업으로 인수시키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국진 민폐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이 여세를 몰아서 교육이라든지 의료, 주택 분야의 공동 부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민간의 그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요. 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앞으로는 하반기부터는 더 가시화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